먼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은 유동, 비유동 구분을 먼저 하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거를 먼저 표시를 하고 비유동 부분은 그 밑에 표시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을 경우에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결산 항목과 비만 계정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단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익법인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기타 사업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익목적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각각 작성을 하시고 두 개를 합산한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사업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재무상태표가 크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보시면은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되게 일반적인 형태이죠. 또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기업회계에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고요. 있는 경우에 하시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결산 조정에 따라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만 부채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 보통 순자산의 준비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부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적립을 하실 때 결산 조정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경우에만 부채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가 되고 신고 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순자산의 준비금으로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또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감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에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신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채 하단에 있는 순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의 경우에 순자산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은 이제 저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뭔가 사용 및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 순자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본 순자산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조정의 경우에는 평가에 따라 평가 손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평가에 따른 손익 부분은 순자산으로 표시를 하고요. 보통 순자산 같은 경우, 보통 순자산은 이제 순자산에서 기본 순자산과 순자산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잉여금과 사용 제한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잉여금과 또는 이제 준비금으로 별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용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준비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자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순자산에서 기본 순자산과 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통 순자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용자산인데요.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양쪽에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칙은 안분해서 각각 표시하시는 경우인데요. 좀 안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된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자산의 경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안분 계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의 뭐 면적이라든가 사용 빈도에 따라 가지고 이 자산을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안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된 사업 부문 쪽에다가 한쪽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중에서 먼저 유동자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뭐 기준은 그 일반 기업회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마 기준으로 이제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항목을 보시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 매출 채권 및 미수금, 네 번째 선급 비용, 다음 미수 수익, 선급금, 재고 자산, 미수법인 상급액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현금과 예금
부분이고요. 단기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정기 적금과 좀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유가증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매출채권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제 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이제 상거래는 아니지만 이제 거래의 대가를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은 저희가 이제 이미 미리 비용을 다 납부를 한 것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향후 1년 이내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미수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제 발생하는 단기 수익 중에 미수익. 그래서 이제 아직 받지는 못한 부분 중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재화 구입을 위해서 미리 지급한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미수법인세 상금액은 이제 법인세 확정 전에 저희가 미리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출채권 및 미수금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채권이 공익법인 부분에서 발생한 여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익법인의 경우 이제 기부자로부터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을 때 이제 좀 요즘 추세가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받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기부자가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그 결제를 해서 이제 대금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먼저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부자가 2018년 10월 28일자에 그 A 공익법인에 이제 10만 원으로 기부를 하였는데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제하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제일로부터 며칠 후에 대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결제 대금이 이제 그 다음에 1월 5일자에 들어오는 지금 예시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결제를 했지만 보통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결제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00원을 제한하고 99,000원이 1월 5일자에 입금된 사례인데요. 먼저 이제 기부자가 결제를 한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차변의 미수금 10만 원, 대변의 기부금 수입 10만 원으로 되고 있고요. 이 해당하는 대금이 이제 그 다음 달 5일에 입금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1월 5일자에 실제로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미수금이 이제 현금으로 실현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대변에 들어가고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99,000원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1,000원 있죠. 이 수수료 1,000원은 이제 지급 수수료로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유동 지금 자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매출채권이 미수금이 좀 이렇게 그 1년 이내 받는 게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이제 1년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시는 경우에는 결산 시점에 해당하는 그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이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미수수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정기예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공익법인에서 그 단식북 현금주의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 미수수익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 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미수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이자 수익과 임대 수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대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치 임대료를 뭐 이렇게 뭐 3개월치를 뭐 나중에 준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산 시점에
뭐 이렇게 한 달만 지나고 두 달은 아직 안 지난 경우라고 하면 이제 한 달치는 이미 경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수 수익으로 잡는 경우이죠. 또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기 예금을 들게 되면은 보통 1년 단위로 들죠. 그래서 정기 예금에 따른 이자가 그 계약 시점 달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종료일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 공익법인은 2018년 4월 1일자에 은행에 1년 만기 그 정기예금 100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연 4%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시점에 보시면은 이제 18년 말일자에 이제 9개월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개월치에 대해서는 이제 미수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 4%를 곱하고요. 1년치 이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9개월만 경과했기 때문에 9분의 12를 해서 3만 원이 납니다. 이 3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3만 원.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 31일자에 1년이 다 경과를 해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 돈이 그 4만 원 단위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만 원이 표시가 되고요. 미수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 수익 없애주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3개월치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이자 수익은 만 원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수 수익 설명드린 이유가 좀 현금주의 따라 기존에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수 수익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라든가 이자의 경우에 이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좀 그 수익을 필요하신 경우 이렇게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미수법인세 환급액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자를 받는 경우에 미리 선급해서 법인세를 좀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미수법인세 환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별도로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이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비공익법인은 2018년 9월 14일자 정기예금 이자 20만 원 중 원천징수 3만 원을 제외한 1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그 이자가 들어온 시점에 보시면 차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만 원, 그다음에 이제 미수법인세 환급액 3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급법인세 또는 미수법인세 환급액으로 3만 원 표시를 하시고요. 대변에는 이제 실제 들어온 돈 17만 원과 법인세인 3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결산 시점에 보시면은 이제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그 법인세 절감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용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전액 상계 처리를 해버려서 이익이 영업금 되게끔 한다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차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20만 원,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20만 원 이렇게 이제 부채와 비용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법인세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만 원, 대변에 미수법인세 환급액 3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법인세를 환급받는 시점에 기존에 잡았던 환급액을 없애주는 분개를 하시고 실제 들어온 돈 대략 3만 원 그 현금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현금주에 따라 하시게 되시면은 환급액을 이자 기타 수익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인세에 해당하는 거를 환급받으실 경우에는 필히 결산 시점에 미수법인세 환급액으로 표시를 해서 그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유동자산 부분인데요. 비유동자산은 이제 간략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뭐 회계연도마 기준으로 이제 1년 이내에 현금화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크게 비유동자산의 경우에 이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기 예적금, 다음에 정기 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등이 있고요. 유형자산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토지, 건물, 뭐 에서 이제 좀 물리적 형체가 있는 뭐 비품이라든가 뭐 차량 문방구 등이 있고요. 다음에 무형은 저기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좀 형체가 없는 뭐 그럼 산업자산권이라든가 뭐 지식재산권, 뭐 특허권, 뭐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요. 마지막 기타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무형, 유형자산, 무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기타 비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타 비유동에 들어가는 항목은 이제 임차보증금과 전세권, 전시전환갈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 그림인데요. 보통 그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저희가 주식으로 볼 수 있겠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사채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갖고 계신 게 뭐 지분증권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분증권에 대해서 뭔가 뭐 단기 매매로 갖고 계신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인데 그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 있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법인에서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냥 한번 갖고 계시면 쭉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지분증권은 대부분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증권 있죠. 사채 부분인데요. 또 보통 사채도 잘 갖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채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특이하게 사채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채를 만기까지 계속 가지고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정기 예금, 뭐 적금 같은 경우에 좀 이제 1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산을 볼 수 있고 또 대여 뭐 외부에 대여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뭐 만기가 1년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기 대여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 자산으로 크게 분류되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적금, 장기 예적금,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 마지막으로 장기 대여금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예적금과 장기 대여금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 제외를 하고요. 좀 그 복잡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좀 회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유효절법에 따라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이게 취득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표시이자율, 그러니까 이제 사채 표시된 이자율과 시장이율과 동일하다. 그럴 경우는 액면 발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표시자율이 유효이자 시장이율보다 크다. 그렇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채 표시자율이 시장이율보다 작다. 이럴 경우 할인 발행인데요. 대부분 사채는 다 할인 발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설명은 이만들 하고요. 다음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 가능 증권은 좀 이제 재단법인 또는 이제 기부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이렇게 그 현금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금으로 그 낸 금액과 이제 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낸 수수료를 했겠죠. 이 수수료를 이제 포함한 금액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취득하는 시점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취득한 부분인데요. 이제 취득하고 이제 수수료가 뭐 2,000원 더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가액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0만 2,000원, 10만 200원, 다음에 이제 돈이 10만 200원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10만 200원 대변에 현금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이게 가치가 상승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가액
지금 10만 200원인데 이게 연말 시점 봤더니 이제 가치가 1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취득가액 10만 200원과 평가액 12만 원을 비교한 차액 19,800원이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19,800원을 증가시키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손익은 저희가 그 운용성가표 가는 게 아니라 순자산 조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 조정 19,800원이 표시가 되고요. 19년 말일자에 이게 좀 가치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1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이제 3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 차감 표시를 하고요. 차변에는 이제 기존에 인식했던 그 평가이익 19,800원을 없애주시고요. 손실에 해당하는 이제 1,200원은 별도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다음 5월달에 처분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처분 그 가액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장부가액에 비교를 해서 이제 처분 손익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이 매도가능 증권과 관련된 이제 순자산 조정은 모두 다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보시면은 이제 11만 원에 처분한 경우인데요. 차변에 현금 11만 원,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이제 장부가액으로 표시된 9만 원, 다음에 순자산 조정 1,200원 없애주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처분 손익으로 처분 손익 9,800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관련해서 이런 이제 평가 저희가 이제 그 결산 시점에 이제 평가 손익이 있겠죠. 이 부분은 그 운용성가표 손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에 있는 순자산 조정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 유형자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토지, 건물, 뭐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 연정자산, 건설주행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뭐 구축물, 기계장치, 뭐 차량 운반구 등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다 감가상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설주식 자산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취득이 완료되지 않는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건설주식 자산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정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설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냈던 계약금, 뭐 중도금, 뭐 건설대금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주식 자산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저희 뭐 일반 기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표시하실 때 자산 취득가액을 표시하시고 상각 누계액은 하단에 차감 표시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의 없는데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재평가를 했는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먼저 재평가를 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20만 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이제 하는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만 원이고 이제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금액이 이제 12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재평가 차액이 40만 원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평가하는 시점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 재평가 직전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등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다시 해서 장부가액을 다시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애주고 그래서 이제 재평가 차액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이제 대변의 순자산 조정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는 이제 재평가를 했는데 120만 원에서 이제 뭐 가치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1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4년 동안 상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3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차변에 감가상각비 3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한 후에 가치를 봤더니 이제 90만 원이죠. 이렇게 90만 원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또 가치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치가 이제 좀 많이 하락한 경우죠. 이럴 경우 이제 기존에 인식했던 이제 재평가 이익은 다 없애버리고요.
그래도 그 손실이 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평가 손실로 10만 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보수주의에 따라 가지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기업회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산을 취득을 할 때 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 차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산 취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좀 자산가액을 좀 적게 표시를 하고 수익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은 이제 정보 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반 기업회 기준은 이제 그 수령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자산 차감 표시를 하지 않고 그 자산 취득을 위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또 있는데요. 만약에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그 대변에 기본 순자산업 처리를 해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그 자산 취득을 위해서 받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차감 표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만약에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순자산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좀 일반 기업회 기준을 준용을 해서 적용했던 공익법인 등이 많이 났었죠. 요소 사항 때문에 좀 그 전환 시점에 자산가액과 그 순자산 부분이 많이 변동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이렇게 좀 정부 보조금에 따라 그 자산을 갖고 있던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그 자산이 되게 낮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그 했던 그 정부 보조금 체계를 다 없애버려서 좀 자산이 이제 좀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회 기준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을 많이 처리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산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수익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자산을 취득할 때 이게 처분 제한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기본 순자산 이와 같이 표시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크게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이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하죠. 그래서 5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뭐 매입 채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다음 선수금, 다음에 선수수익, 예수금 등이 있습니다. 매입 채무, 미지급 같은 경우 이제 거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할 의무. 저희가 이제 1년 이내에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인데요. 미지급 비용은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하였으나 아직 뭐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고 선수금은 저희가 이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미리 대가를 받는 경우인 거고요. 선수수익은 저희가 수익 인식 대상인 건데 그 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제 차기 이후에 이제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 인식할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수금은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저희 그 법인의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앞에 있는 뭐 매입 채무, 뭐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이 있는데요. 예수금은 약간 좀 그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의 의미는 이제 저희가 사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다시 지출한 자금으로 이제 사대보험에 대한 원천 사대보험에 대한 원천징수 예수금, 뭐 부가세 예수금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타인 임직원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이제 향후에 이렇게 이제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를 의미하면 되게 이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A 공익법인의 직원 급여가 6,300만 원이 발생하였었고 이 중에서 이제 소득세와 사대보험 예수금은 이제 30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예수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이제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6,300만 원,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천만 원, 예수금 300만 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때 6천만 원만 지급이 되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예수금을 포함한 총액을 비용으로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씩 저희가 그 실무를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급여에 대해서 예수금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그런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용 인식하실 때는 이제 예수금을 포함한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고 아직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금으로 별도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대금이 그 다음 달이나 뭐 월말에 이제 예수금을 지급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변에 예수금 3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 사업을 하시더라도 대체로 이제 좀 그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상 열거된 사업이게 되면은 과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그 면세가 대부분이 하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면세 사업에 대해서 자산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매입금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산 취득가액으로 가거나 비용으로 전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자산이나 용역 대금이 이제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부가세 부분은 이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에 있는 대급금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제한화 용역 대금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죠. 수익 사업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면세 사업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시고요. 과세 사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부가세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부가세 예수금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고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55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은 거의 뭐 과세 사업이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온 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50만 원. 다음에 임대 수익은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 인식하시는 거고요. 부가세 부분은 이제 별도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비용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사업 부분인데요. 과세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하시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급금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110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관리비를 표시하시고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10만 원은 이제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을 해서 나오고 실제로 지급한 110만 원은 대변에 현금 및 전자산 110만 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기가 끝나고 벌써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40만 원을 납부하시는 경우에 현재 앞에 부가세 저희가 받은 예수금 50만 원, 다음에 관리비 10만 원을 뺀 40만 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납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대변에 현금성 자산 현금 40만 원,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설정했던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은 다 없애버리고 차액에 해당하는 4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이런 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좀 현금주의에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가세 납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렇게 그 수익 사업을 하시고 복식부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대급금과 예수금을 없애주시고 차액은 현금 및 현금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 부분인데요. 비유동 부채 부분은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과 동일하게 저희가 부채 중에서 유동 부채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차입금과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요.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좀 그 고용축 사업 준비금을 하시는 경우에 부채를 인식할 때 보통 공익법인 회계규칙이 도입되기 전에는 약간 고용축 사업 준비금을 이제 비용 등 부채의 항목을 표시했는데요. 공익법인은 고용축 사업 준비금은 비용 부채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부채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용축 사업 준비금은 이제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부채는 이제 장기 차입금, 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사업장 규모 이상이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은 뭐 DC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확정급여형은 DB로 표현을 하는데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근로자 중심인 거고, 확정급여형은 이제 법인 사용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기여형을 가입하시게 되면 되게 회계 처리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그냥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별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시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표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정급여형으로 납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를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시게 되신 경우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으로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또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거고, 별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미지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확정형 기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은 별도의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유동,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좀 비영리 법인이 있어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셔야지만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고 계시는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이자 수익만 있으신 경우에도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의 경우에 이자의 경우에는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 설정하는 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제 적립된 금액은 부채로 가고요. 다음에 이제 전입액은 이제 비용으로 가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결산 조정에 따라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을 하고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용목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였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용 분계를 인용을 해서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이제 기타 사업 부분에서 고용목 사업 준비금 100만 원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시점에 차변의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 1,200 비용이죠. 100만 원. 대변의 고용목 사업 준비금 100만 원 부채 100만 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고용목 사업 준비금이 기타 사업 부문에 100만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설정하는 부분이 전입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고용목 사업 준비금 1,200. 그래서 기타 사업 부분에 100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기타 사업에서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공익 목적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 목적 사업으로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유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고유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은 약간 좀 별개 회사처럼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분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타 사업 부분에서 이 100만 원을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기타 사업에서 이제 그 현금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변에는 이제 현금 100만 원 감소가 일어나고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이제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업에 있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없애주는 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이제 이 100만 원이 이제 공익목적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서는 이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및 현금선차상 100만 원, 대변에는 이제 그 기타 사업과 동일하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만 원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분계가 되고요. 이제 공익목적에서 이제 이 공익목적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익목적에서 이제 실제 고유목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을 하시면은 이제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산 시점에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용하실 때는 고유목적 사업 비용, 사업 비용이죠. 사업 수행 비용 100만 원 나오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 시점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애줘야 되는 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이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부채로 잡아있던 준비금을 없애주시고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환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시점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쓰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차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00만 원, 대변에는 환입액 1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빵원이 되겠죠. 0원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썼으니까 이제 운영성과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수행하셨기 때문에 사업 수행 비용 100만 원이 표시가 되고요. 이게 이제 환입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익 형태로 이제 환입 처리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결산서 운영성과표에는 두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고 밑에는 이익이 나와서 단기 운영 이익은 이제 0원이 되는 이제 단기 운영 손익은 0원으로 표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실제로는 비용이 아닌데 법인세 비용 절감 목적으로 나와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제로 비용이 표시가 되긴 하지만 그 손해 효과는 약간 좀 왜곡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그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었을 때는 이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그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사를 맡거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 조정하는 걸 약간 좀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조정하는 경우인데요. 신고 조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A 고익법인이 수익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 이 해당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분계가 일어나긴 하지만 잉여금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잉여금 100만 원을 없애주시고요. 준비금을 추가로 1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신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으로 이제 송금산이 100만 원 기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되고요. 요것만큼이 이제 법인세를 안 내시는 거죠. 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타 사업에 설정했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제 공익목적 사업으로 이렇게 그 이전하는 경우 이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사례랑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차변의 준비금에서 기존에 설정했던 걸 없애주시고 현금 100만 원 나오고요. 공익목적 사업에 이제 해당한 준비금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준비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준비금이라는 이제 그 보통 순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인데 좀 들 쓰는 경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뭐 70만 원만 지출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 뭐 사업 관리 비용 70만 원, 대변에 현금 70만 원이 나왔고요. 이제 준비금을 이제 사용하신 경우는 거니까 해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 70만 원 없애주시고 잉여금 70만 원 없애주시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잉여금 처분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하셨으면은 별도의 그러니까 전액 저희가 설정했던 100만 원을 다 쓰셨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저기 세무조사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사용하게 되신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입금 산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세법상 보시면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시면은 적립 시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사용하시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환입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렇게 결산 조정하는 경우랑 신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조정을 하시게 되시면은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경우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신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시고 잉여금 처분에 따라 가지고 보통 순자산을 이렇게 잉여금을 없애주시고 그 금액만큼 준비금으로 설정하시는 거고요. 또 그 신고 조정이시기 때문에 세무 조정 사항으로 해서 송금 산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순자산 부분인데요. 순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과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이나 처분에 되게 그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순자산의 경우에는 기본 순자산으로 취득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좀 뭐 주무관청 허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자산을 대해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기본 순자산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 순자산이나 순자산이 아닌 항목이고요. 보통 순자산으로 구분하는 거는 이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뭐 매도가능 증권, 일반적으로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과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배평가 이익 부분이 순자산 이익으로 순자산 조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뭐 주식을 기초로 해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이제 뭐 A 공익법인은 설립 당시 무슨 회사로부터 3억 원의 주식을 받고 이거를 기본 순자산으로 출연받았다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제 출연받은 3억인데요. 3억에 대해서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3억, 대변에 기본 순자산 3억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능 증권 3억으로 저 기본 자산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공익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처분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통 순자산으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순자산 3천만 원 없애주시고요. 보통 순자산 3천만 원이 별도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본 순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순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 대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순자산 조정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매도 가능 증권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뭐 기본 순자산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공익법인은 5월 6일 날 C회사로부터 100주의 자산을 기부받았고 이거를 이제 사용 제한이 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부를 받는 시점의 공정 가치가 500만 원이었었고, 다음에 이제 18년 말일자로 공정 가치는 550만 원이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기부를 받는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을 표시를 하고요.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변에 기본 순자산 500만 원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일자에 봤더니 이제 이게 평가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시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그 운용성과표상이 아니라 순자산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증가한 50만 원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다음에 대변에는 순자산 조정 5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하시게 되면은 매년 공정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공정 가치 그 평가에 따라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순자산 조정으로 간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이제 뭐 기부받는 시점에 있어서는 내용을 봐가지고 뭐 사용 제한이 없이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기부금 수익을 잡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 제한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기본 순자산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순자산 내용 부분인데요. 보통 순자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그 1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사용 제한이 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보통 순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적립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적립을 받고 요거를 이제 좀 그 사용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별도 계좌에 예치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준비금을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하는 시점, 그러니까 예치하는 시점에 이제 저희가 뭐 예금을 정기성 예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거를 이제 사용 제한, 약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 뭐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준비금 쓰겠다. 그렇게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차변에 잉여금 100만 원, 대변에는 적립금 준비금 1억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출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목적 사업비 1억, 다음에 대변에는 정기성 예금 100만 원. 또 이제 이거를 1억 썼기 때문에 이제 잉여금과 준비금을 이렇게 이제 상계하는 분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